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논문이 8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그중 이제 초록과 참고 문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그리고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단락을 작성하는지 알아볼게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구 및 논문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연구란 무엇일까요? 연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한 체계적인 탐구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민자가 늘어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 궁금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냥, 옆 동네를 보니 다른 나라 사람이 많아졌으니 우리나라에 이민자가 늘어났다. 라고 하면 될까요? 물론 친구 사이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는 체계적으로 탐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체계적인 탐구 활동을 일정한 약속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는 방법이 논문입니다. 8단락의 논문 형식 기억하시죠? 이것이 학자들 사이의 소통 방법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논문의 8단락은 학자들의 이제 연구를 이제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서론의 작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문은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이에 대한 대답을 찾는 활동이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대답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8단락으로 쓰는 것이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해 볼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을 8개의 단락으로 쓰는 것이 논문이라고 할 때 서론부터 살펴보면 서론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설득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는 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은 결코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결코 완전히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잠정적인 대답이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논문에서 특수한 부분인데 이 잠정적인 대답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이것이 대답일 것이다 라는 그 형태를 가설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단락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제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궁금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연역적 접근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연역적 접근 방법은 또 이것을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질문하고 잠정적인 대답을 여러분이 제시하고 이 잠정적인 대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이 대답하는 요 과정을 거치는 이제 요 흐름을 가지는 연구를 연역적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만 알아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문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연구 질문입니다. 그러면 연구 질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이 최저 시급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2개의 질문이 있는데 어떠한 질문이 연구 질문으로 더 적합한 문장일까요? 첫째, 더 높은 최저시급이 청년 근로자들에게 좋은가? 둘째, 더 높은 최저시급이 청년 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연구 질문 제1원칙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질문은 실증적이어야 하고 규범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더 높은 최저시급이 청년 근로자들에게 좋은가는 규범적인 질문입니다. 이 세 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좋다, 나쁘다는 이러한 가치를 담은 문장이고 이러한 질문은 연구 질문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최저시급이 청년 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실증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 아니요로 대답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자료를 통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그냥 연구 질문에 대해서 헷갈릴 때는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예, 아니요로 대답이 가능한가를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연구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두 문장 중 맞는 문장을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025년 코로나 감염자 수를 낮출 것인가? 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021년 코로나 감염자 수를 낮추었는가? 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고르셨나요? 이것은 연구 질문 제2원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질문은 대답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여기서 이제 대답이 가능한 형태 중에서 특히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과거 및 현재에 대한 설명만은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문장의 차이를 먼저 봐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2025년 감염자 수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저희 단계에서는 좋은 연구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기초 수준에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코로나 감염자 수가 낮아졌는지 혹은 현재 낮추는지 이 패턴이 있는지 이 두 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만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이제 또 다른 모델, 다른 데이터 이런 이제 좀 더 어드밴스된 모델 같은 것을 쓰면은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모두 기초 단계에서 논문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20대에서 30대의 투표 행위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두 질문 중에서 맞는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20대에서 30대의 투표 결과는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것은 기술적 질문일까요? 인과적 질문일까요? 두 번째, 투표 비용을 낮추는 것은 20대에서 30대의 투표율을 높였는가? 이것은 기술적인 질문일까요? 아니면 인과적인 질문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연구 질문에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질문은 상태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20대에서 30대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는 것은 투표 결과라는 것에 대한 상태의 변화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기술적 연구 질문입니다. 인과적 연구 질문은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투표 비용과 20대에서 30대의 투표율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이 차이를 알겠나요? 첫 번째는 하나의 어떤 상태의 변화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가지의 어떤 개념에 대한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물론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인과적인 연구 질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은 연구의 가장 기본이며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 후에 기술적 연구를 원할 경우 그 기술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과적인 질문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과적 연구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인과적 메커니즘이란 X의 변화가 Y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인과적 연구 질문에서 중요한 것이 변수와 관계예요. 첫째는 변수, 둘째는 관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변수는 변화하는 가치나 특징
말하고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간단한 예예요.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바람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립변수, 낙엽은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기 때문에 종속변수, 떨어지는 것은 둘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퀴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소득과 교육 수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정답은 소득은 종속변수, 교육은 독립변수예요. 보통 이제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 주로 취직을 하게 되니까요. 교육 수준은 이러한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독립변수이고 소득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변화하니까 종속변수입니다. 화살표는 영향을 주는 쪽에서 받는 쪽으로 머리가 향하니까 교육에서 소득으로 머리가 향합니다.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특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연구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론에 대체 무엇을 써야 하느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연구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의 목적은 여러분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 문제에 대한 기술과 배경에 대해서 써야 하고요. 왜 이 연구 주제를 중요한지, 이제 이것을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뭐 사회적 문제 아니면 이론적인 어떤 그 중요성에서 초점을 두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구가 이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이건 역시 꼭 서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것이 서론이고요. 총 여러분은 논문에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를 주로 할애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연구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지 봐야 하는 차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연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아무리 훌륭하고 업적이 뛰어난 연구자라도 완전하게 새로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쌓아온 지식 위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연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생각한 주제, 뭐 변수가 되었던 아니면은 그 비슷한 어떤 변수 간의 관계가 되었던 어떤 연구든 이미 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론적 배경 및 이제 선행 연구는 이제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서 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포함해야 하는 네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첫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정의를 꼭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연구에서 도대체 이런 주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찾았는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이전 연구들이 여러분의 가설과 어떻게 연구되는지 이것을 꼭 또 이제 쓰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전 연구에서 대체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에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궁금한 부분은 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책, 논문, 정부기관의 보고서 등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중 제가 이제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자료 검색 클릭하시고 학술 DB 클릭하시고 DBpea나 키스라는 사이트를 이제 접속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사이트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제 논문 검색할 수 있는 이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부 주제로 그 행정학을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이 관련 있는 주제를 이제 입력을 하신다면 다양한 연관 논문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론 그리고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구가 그 논문이 특이한 것은 그 연구의 흐름,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의 흐름이 특이한 것은 연구자가 질문에 대해서 잠정적인 대답을 하고 이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대답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정적인 대답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의 정의를 살펴보면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두 개 이상의 가능해 보이는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서술입니다. 이제 슬라이드에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나타난 그 가설은 실제로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논문에서 사용한 가설로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의 조직 가치는 개인의 공공봉사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가설에는 변수와 관계의 방향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로 돌아가 보면은 조직 가치는 독립 변수예요. 영향을 주니까. 공공봉사 동기는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때문에 종속 변수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가치가 증가할수록 공공봉사 동기도 증가한다. 이렇게 방향이 같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영향일 경우는 조직 가치가 올라갈수록 공공봉사가 내려간다. 라고 했다면 이것은 부정적 관계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도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예측한 가설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좀 혹시 그래도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더라도 개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이번 영상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을 정리를 해볼게요. 연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체계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고, 논문은 이를 8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서 독자들과 다른 연구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이 8단락 중 서론에는 연구 질문, 그리고 연구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열심히 이제 기술을 하셔야 하고, 연구 질문을 쓸 때 이것은 실증적, 설명적, 인과적이어야 합니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를 통해 이 단락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여러분이 살펴보고 이 단락에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잠정적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가설을 도출해야 하는 과정이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그리고 가설에서 이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요 부분이 용어들이 여러분이 친숙해지는 과정이고 또 이제 논문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꾸준히 이제 여기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연구를 시작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논문의 8단락의 남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